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고 한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회복지의 역할과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눈에 띄는 조사 결과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우울감을 느끼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 시대 과거보다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복지.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그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현실과 또 우리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신건강 및 안전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사 윤명숙 교수님이 맡으셨잖아요. 네네. 예, 조사 목적이 무엇이었고 또 주목할 만한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이 전 국민의 재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도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숨겨져 있는 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어려운 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 협회장님의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통해서 아마 이 자료가 중요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이후의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도내 사회복지사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 종사자 전수조사가 아니라 그 시설이라든가 분야에 맞추어서 저희가 이미 할당을 해서 1,000명에 가까운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대상으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주목할 만한 결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일 주목할 만한 조사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울증의 그 위험군이 상당히 심각하고 이 비율을 동일한 척도를 사용해서 저희가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기존의 경찰, 소방공무원, 방문 간호사 와 같은 대민 서비스를 저희와 같이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보다도 기본적으로 3-4배가 높았고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서비스를 주는 대민 서비스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주는 사람이 우울한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쇼킹하게 나타났고 놀랍게 나타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폭력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행복을 주는 사람이 저희의 임무인데요.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거죠. 이게 실제 되게 의미가 있는 그 조사인 것 같고요. 원래 도나 시군에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동안에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라고 하면 임금 문제에 많이 이렇게 치중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조사나 통계는 많이 냈는데 이렇게 어떤 사회복지사들의 정신건강, 우울 이런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조사를 한 거는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이나 이런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분야에도 교수님이 연구하신 것처럼 그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 회장님, 조사를 의뢰하시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저희가 원래는 그 안전이나 인권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부터 조사를 해왔는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19 상황들, 위기 상황 오는데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을 교수님 또 제안을 해주셨어요.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또 이거 사실은 우리 협회 안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초의 조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사 결과 이제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결과 보면 우울증도 심했고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상당히 저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던데요. 네네. 특히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사회복지사들의 업무량, 강도,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변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그 이용시설이나 거주시설들도 보면 예를 들면 코로나가 거주시설 같은 경우 문제가 있으면 아예 코호트 격리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지역사회 완전 절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용시설들도 휴관이나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는 사실 대면 서비스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보고 뭔가 그 상담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 굉장히 혼란감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줄 수도 없고 이용자들은 또 그 기존의 방식이 깨졌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는 새로운 상황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특성에서 오는 어떤 풍력의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떠세요, 쭉 국장님 보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 저희 뭐 요즘에 말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이 역설적인 말이 나오게 될 정도로 특히나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대면을 해서 단순히 어떤 서비스가 다양한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라고 하는 또 말도 안 되는 또 상황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이중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특히나 사회복지 같은 경우가 예산이 짜여지고 계획이 짜여져서 그대로 움직여가는 조직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을 찾아서 하게 되는데 적은 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집집마다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전화로 말을 하고 예를 들면 물건을 앞에 놓고 이렇게 그냥 대면하지 않고 가져가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일도 많이 늘은 거고요. 이거를 실은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사가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있는 거고 행정이라든가 지역사회가 함께 이걸 고민하고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고스란히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그 사회복지사들의 몫이 돼버린 거죠.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스트레스 강도나 그런 어떤 노동 강도가 상당할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경우는 사람을 체포할 때 현행 범위일 경우는 어떻게 한다, 뭐 흉기를 소지했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어요. 또 소방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런 호흡 상황에서는 CPR을 실시한다 등등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다리가 되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대치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윤명숙이라는 사람이 주는 서비스와 배인재라는 사람이 주는 서비스는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지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대치가 어렵다는 그 특성, 그러면서 대면 서비스라는 특성 때문에 더더욱 이분들이 이렇게 궁지에 몰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현장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관들이 폐쇄되어지고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그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의 고민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들에 대한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라지고 그 서비스를 받지 못한 지역사회 주민들이라든가 또 복지 대상자들 이분들의 고통이라든가 또 이들이 우울증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우리 어르신들과 같은 경우도 경로당도 못 가고 마을회관도 못 가고 복지관도 못 가고 이런 부분의 어떤 힘듦 이런 것들은 언론에 노출되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안타까움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 그분들과 함께 해왔던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움들과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그분들에게 다양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 이후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이런 고민들이 누구에게도 대안이 모색되어져서 그들에게 제공되어지지 않고 기관마다 그런 고민에 휩싸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제일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뉴 노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조금 약간 혼돈을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거리두기 하니까 만남을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근데 만남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약화됐던 사회적인 관계망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백신이 개발이 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축에 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하고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재난 약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매뉴얼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데 우리가 이제 여러 사회 각 분야에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논의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달라진 환경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거주시설은 어차피 그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거니까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도 그쪽 단위로 개입을 하면은 돼요. 그런데 이용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휴관을 하거나 서비스가 줄어들거나 이랬을 때 그 불만을 고스란히 다 그 사회복지사들한테 투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매뉴얼이 뉴노멀로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도 이런 AI 시대 또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이 인간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것인가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예. 이제 그런 고민이 현장에서 이렇더라고요. 이제 그 관과 우리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지역 사회를 놓고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졌던 이런 곳들은 그래도 이번 사태에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느 조사에서 보니까 서울과 같은 경우는 찾아오는 복지 기관으로 와서 이용하는 시설을 이게 욕구 대상자들이 기관에 와서 이용하는 것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 23% 정도가 밖에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마을 또 단위에 이런 기존에 찾아가는 복지의 어떤 이런 기존의 서비스 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스마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나누어져 가지고 복지 서비스의 어떤 그 대면적인 부분을 대체하는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과거에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스마트 시대, 이게 스마트적인 비대면적인 이런 서비스를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화상으로 대화해서 말벗하고 동향을 살피고 안부를 묻는 이 정도를 뛰어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 속에서 고민이 있고 기존의 서비스를 밀접하게 받았던 분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고스란히 그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짐으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상황이 실시각각 바뀌잖아요. 뭐 2.5단계, 2단계, 1단계 이런 것들이 행정명령이나 지침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확진자가 나오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이 또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뭐 예를 들면 복지관이 폐쇄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심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분들은 또 이용인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비대면 서비스를 찾아야 되고 최대한 안전한 접촉을 시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지침도 없을 뿐더러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도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회복지 기관이 다중 이용 시설인지 또 어떤 사회복지 기관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그 정부에서 내리는 그 행정명령 지침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실시간 변하는 그런 지침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매우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네네. 같습니다. 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가장 심각한 게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우울감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울 위험군이 일반인의 5배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 서비스를 그대로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사회복지사들한테 표출하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 그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는 다 느끼고 있었던 것들이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타난 이 데이터에서 자료에서 특히 좀 주목할 게 여성 종사자들이에요. 여성 종사자들이 우울증 위험군이 22.1%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왜 주목을 하냐면 이분들이 어디와 연관이 돼 있을까를 보면 클라이언트로부터 그 이용자로부터 굉장히 많은 폭력을 경험하세요. 대표적인 게 이제 언어 폭력 같은 거 굉장히 많이 경험하시고 안전하다고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2011년, 12년 이런 초반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굉장히 많이 자살을 했었고요. 그때 이슈화가 됐었고 또 최근에도 재난 지원금을 왜 주지 않느냐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또 역시 그 분도 사회복지 공무원이시거든요.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이번에 나타난 게 저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만 나타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누적됐던 것들이다. 이 정도 점수가 나타나려면 굉장히 극강의 고통을 주는 상황에 오래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치료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이 우울로 인한 각종 질환, 각종 사회적인 기능에 손상을 입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걱정하는 게 이게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상대편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남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아주 시급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포인트가 됐다. 시점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다. 일반적으로 우울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의 연령을 보니까 30대예요.
30대가 가장 최고점으로 나왔더라고요. 연령을 분석해 보니까 그 말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보통 이게 노년층이 높고 그 다음에 아주 청소년층이 높은데 이 30대 한창 일할 요때는 사실은 낮아요. 오히려 50대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누적된 이 직군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한 많은 지역사회, 또 사회의 관심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들이 누적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회장님 저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높아졌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그 네. 우리가 이제 우울감 정도가 높다 하면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실제로 종사자들이 느끼는 그 우울감,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한 달 전쯤에 군산의 모 연구임대 아파트 안에 있는 복지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그 기관에서 간담회를 하게 된 건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은 폭력 상황들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 말씀하시던 언어적 폭력을 포함해서 실제적인 신체적인 폭력도 굉장히 빈도가 높게 발생하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나 그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회복지사들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10명 중에 2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쉼이나 뭐 재택근무 같은 것을 뭔가 대안적으로 정책적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뭐 굉장히 좋은 대기업들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 정책적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좀 저희가 논의해서 내년 예산에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할 건가라고 하는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꾸준히 정신과 치료도 받게 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네.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소방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이제 그런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소방 공무원들의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이후로 심리 치료를 지원을 합니다, 국가가. 그래서 내년 예산 잡힌 게 제가 오기 전에 확인을 했더니 38억이 잡혔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국립소방병원을 건립을 추진 중이에요. 그리고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는 휴식할 수 있는 아무런 공간이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접한 사례는 자살을 했어요. 내가 돌보던 복지관에서 돌보던 대상자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어요. 고독사 하신 거죠. 근데 이제 같이 출동을 해서 이분이 식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가족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이제 가서 이 사람이 맞냐, 당신이 하던 누구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분 그 상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얼마나 트라우마예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시간부터 또 계속 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보면서 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그런 심리치료,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는 휴식 지원 서비스 이런 것이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들처럼 당연히 대민 서비스에 가장 일선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한테도 제공이 돼야 되고 예산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왜냐하면 그간에 아까 말씀하신 2013년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연달아 전국적으로 4명이 자살하면서 전수조사도 한번 했지만 그 결과가 아직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그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그 조사한 자료들이 있고요. 제가 최근에 한 1, 2년 내에 조사한 통계만 본다 하더라도 2018년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현황 정책과제를 발표하면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10명 중 8명이 부당한 대우나 폭행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2019년도 3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8.5%가 이용자로부터 비방, 협박, 또 실제적으로 물리적 폭력을 당한 비율은 15%, 뭐 성희롱과 성추행도 그 정도가 되고, 또 2019년도에 어떤 노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장갑질 119라고 하는 그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회복지인들 대상으로 또 조사한 게 있는데 여기서 또 내부 문제거든요. 여기는 또 그 직장 갑질 문제가 한 77% 정도가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또 사회복지사 통계연감 작년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거의 50%에 달할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렇게 누적되고 이렇게 쌓였던 것들이 이번 기회에 표출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30대 여성들의 어떤 그 우울감이 극도로 높아진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현장에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을 현장에서 대해야 되는 분들이 여성들은 약하잖아요. 남성보다 방어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래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그 폭력을 그대로 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30대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육 문제, 육아 문제를 병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아마 극심한 스트레스가 더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볼 땐 행정에서 이런 문제를 몰랐던 게 아니거든요. 마치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얘기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저도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걸 알면서도 외면하는 좀 행정이 좀 밉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저희가 좀 강하게 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주장해야 되지 않나.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배인재 관장님, 사회복지기관 평가에서도 그 인권교육이라든가 권익옹호에 관련된 교육들을 시행하게끔 되어져 있고 또 이것은 이용자들뿐만 아니라 종사자들과 이용자 간의 어떤 권익옹호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시 어떤 그 대응 또 내지는 우리 종사자들의 권익이 실제로 침해되어지는 상황에 따른 어떤 매뉴얼적 대응 이런 부분들은 교육은 이루어지지만 그에 대한 어떤 대안들이 구체적으로 모색이 되어지고 있는지 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현장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재 인권교육이나 이 지침들이 잠재적 가해자를 상정해 놓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인권교육 받아야 될 필수 의무 대상자인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많이 자기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이 당사자들 인권을 지켜야 하고 또 예방해야 되고 그것에 개입해야 될 상황인데 그래서 좀 방향도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 들고요. 현장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뭐 처우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효율 임금 이론에 보면 사실 이 사람들한테 인간적인 대우와 처우가 되면 사실 다 이걸 극복할 수 있잖아요, 교수님.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또 시스템적으로 이거 지원해주면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지 않은 지금 상황이 이 총체적인 어떤 어려움의 결과로 좀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 처우 문제는 좀 뒤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성하고 남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7대 3입니다. 여성이 7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는 아까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은 부분 이러다 보니까 이게 폭력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심지어는 여성 직원만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시설이. 네. 그럼 일방적인 거예요. 누군가 와서 쉴드를 좀 쳐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아까 인권교육 얘기했습니다만 인권교육은 사실상 종사자들한테 이제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건 어쨌든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잘 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종사자들의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잘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저희가 작년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이 예산을 민간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협회 지원해서 저희가 심리 상담 받고 법률적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근본적으로 이 노동권과 환경권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이나 정책 당국에서 사실은 의사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한 부분도 개정이 좀 되어서 폭넓은 대안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회복지사에 기대되어지는 사회적인 책무감이라든가 이런 책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어지고 그에 걸맞는 교육들도 우리가 상당 법정 교육들도 다 이수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실제 그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현재 수준에서는 공동모금에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이런 치유 관련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상담하고 법적 지원 이렇게 되어지고 민간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상호 이런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도 차원에서 분명히 이 전라북도 도 내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과 또 공공 영역에서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 대책의 조치들을 취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특히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또 받는 스트레스가 일반인에 비해서 높다는 것은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번에 조사 결과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걸로 나타났고 저희들이 이제 어렵게 공무원이 됐는데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그만두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이제 그런 것들이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죠. 우리가 전화를 하면 상담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 모든 대화는 녹음이 된다. 여러분의 가족이다. 이 사람도.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기관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 뜹니까? 안 뜨나요? 사실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감정 노동자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떠줘야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사실은 그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상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 멘트 하나 넣는 게 예산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책 당국에서 그 예산을 승인해줘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현재 뭐 의식주 문제랄지 일단 1차적인, 2차적인 문제에 부가적으로 집중하다 보니 사실은 이분들을 노동권 환경권에 대한 개입이 쉽지 않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한 멘트 하나 넣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학자로서 볼 때는 복지 예산이 저희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죠? 그거예요. 예, 복지 예산은 엄청나게 매년 늘었죠. 늘어난다고 네, 매년 하는데.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복지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그 복지 종사자들이 그런 멘트 하나 넣을 수 있는 예산의 문제, 제도의 문제로 그런 거 하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도 사회복지사 33년 차인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야, 이게 돈을, 처우를 얘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돈 얘기를 해요.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이나 다른 공무원보다 더 많이 폭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국민들은 복지는 권리라고 생각하세요. 내 권리를 당신들이 침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복지 예산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걸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도 좀 저도 필요할 것 그렇다고 같고요. 생각해요. 예.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지금 그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생각들이 뭐 우리 최근 사회 미투 이런 건들로 인해서도 그렇고 인권 의식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좀 앞서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역으로 보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변해가고 있는데 행정은 경직돼 있잖아요.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하도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다 보니까 뭐 인권 교육도 하고 제도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것도 되게 형식적이라고 말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강력한 메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맞았잖아요. 맞아가지고 이거를 내부에도 하소연하고 예를 들어 상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행정이나 시에도 알리게 되면 일단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덮으려고 해요. 우리 지역 내에서 참아라,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언론에 보도되고 시끄러운 것 자체가 괜히 문제가 커지게 되고 해결도 해줄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심지어는 치료비 같은 경우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이런 자꾸 상황들이 얘기가 돼서 그런 것들이 불거져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걸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누군가를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벌어져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터놓고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만 대응 방법, 대처 방법도 생각해낼 수 있는데 쉽게 이런 얘기 꺼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얘기 꺼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말씀하신 대로 돈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사회복지사 초과 개선 진전을 이뤄내는데 이게 예산만 가지고 이뤄내는 건 아니거든요. 단체장의 의지, 그다음에 거기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어떤 참여. 그러니까 중요한 건 행정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조사 결과 보면 불안 위험군이라고 있던데요. 네, 네. 그게 우울증 위험군하고 좀 틀린 내용입니까? 그 네. 어떤 내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삶이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을 못 느끼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자신감도 없고 이런 것들인데 이 불안 위험군이 14.5%로 나타난 건 저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불안이 제가 볼 때는 고정화된 것 같아요. 제가 예측할 때는 솔직히 말하면 우울하고 똑같이 한 25%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보통 이게 공동으로 같은 트랙을 밟거든요. 근데 이게 낮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통계를 여러 번 돌려봤어요.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도 돌려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사람들이 너무 오래 불안에 노출되니까 불안을 생각할 때 남들은 10이라고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은 5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 고착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내년에도 이 동일한 척도, 동일한 걸 갖고 또 똑같이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게 매년 해서 상태 변화를 보면 우리가 그 경향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과학적인 근거고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여러분들을 만날 때는 그런 근거를 갖고 가서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불안의 고정화. 네. 예. 이게 이제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 다른 뭐 이면이 좀 있는 겁니까? 저는 직업의 특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직업의 특성. 예, 이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중독 분야의 일을 오래 해왔는데 언제 그 이용자분이 언제 와서 술을 먹고 난동을 피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물론 저희 안전장치가 있죠. 있지만
이런 거를 당했을 때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나중에 직원이 한 3년쯤 지나면 상담 선생님이 웬만큼 하루에 한 10건 정도 그런 일이 벌어져도 아유 그냥 오늘 조용히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착화라는 거죠. 심하지 않은 네. 것들은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근데 정신건강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폭력적인 행동이 나와서 가끔의 그런 기사 보시지 않으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가 예. 학대를 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 예,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위험해요. 이런 데 대한 서비스가 없으면 이게 폭력적인 행동이나 공격적인 행동이나 심하면 자살도 이런 데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어떤 책무감으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사회 문제라든가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도움을 통해서 그 당사자 이용자가 무엇인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적인 일을 하는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만성화되어진 이런 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방금 같은 그 심리적인 불안도 있고 자신의 어떤 의사가 치료를 하면 그분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약효도 듣고 또 처방에 따라서 이분이 이제 질병이 낫는데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장기간에 걸친 인간 간의 어떤 관계들, 이용자 간의 관계들 이 속에서 갖는 일상적인 어떤 긍정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물론 그런 사례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사례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꾸준히 노출되다 보면은 스스로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10건이었어. 이 정도면은 견딜만해라고 하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도 있다는 것이죠. 네. 아까 뭐 폭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폭력을 경험한 비율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진 걸로 봐야 됩니까? 대면 서비스를 예전처럼 받지 못하는 데에 대한 불만. 저는 더 심해졌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선별적 왜냐하면- 복지에 따른 불만 네.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거주 시설이 더 높았어요. 예. 거주 시설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 면회도 금지되고 뭐 이렇게 뭐 외출도 금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축소가 되니까 여기가 더 폭발한 것 같아요. 이게 별 차이가 없으면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거주 시설이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은 그만큼 이렇게 이 코로나라는 이 재난 상황이 반드시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고 내년 결과를 보면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사실은 그 뭐 코로나 감염 때문에 걱정되는 거냐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1순위가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나 자기 가족의 감염이나 이걸로 해서 어려움을 겪는 건데요. 이 직종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사회나 이용자들에게 뭔가 어려움을 갈 건가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사 선서문에도 뭐 이런 소외되고 뭐 고통받는 편에 선다라는 저희가 이런 선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 당신들이 하기 어려우면 사실은 이것은 그 사회복지사들에게 그 업무를 주는 국가가 정당하게 어떤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기본적인 직업의 그 특성상 책무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책임의식이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기는 돌보지 못하고 지역사회나 이용자들 먼저 돌보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토론회 이후에 뭔가 좀 그 정책적인 대안이 좀 꼭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우선은 양병국 장님 아까 잘 제안해 주셨는데요. 돈이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움에 처해서 그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사실 쉼을 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굉장히 심한 젊은 여성 결혼도 안 한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욕을 들어요. 심리적으로 엄청난 이 데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일 또 출근해야 되거든요. 내일 또 도시락 배달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분들 또 만나야 되고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 이게 좀 단절해서 며칠 좀 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공적인 휴가를 주는 게 좀 필요하고 결국엔 이분들이 또 치유받을 수 있는 치료센터 같은 것도 좀 마련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분들의 권리나 이런 권익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인권센터도 사실 있어야 된다. 누군가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들의 상처도 좀 위로도 되고 또 재발도 되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하신 그 치료센터나 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합니까? 꼭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기초에서 해야 됩니까? 광역에서 해야 됩니까? 광역에서 해야 되죠. 광역 단위에서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전라북도가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여기 행복한 데 아니에요. 이게 방송 나가면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빚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독거노인도 많고 고령화도 심하고 1인 가구도 많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지역에서 정말 우리가 같이 행복하고 이런 국가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이 전라북도가 복지의 가장 심볼이 될 수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도 차원에서라도 서둘러서 시범적으로 해주신다면 굉장히 저희로서는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이슈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라북도에서. 당연히 만들어갈 수 있죠. 지금 기자회견도 사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된 부분인 거고요. 선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치료센터나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네. 다른 지역까지 이렇게 좀 파급. 이렇게 정신건강의 실태를 본 것은 국내 최초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전라북도를 선례로 이제 다른 시도에도 좀 퍼지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항상 물어봐요. 당신 행복하세요? 이러면 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아니요, 저 불행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30년이 지나도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뭘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교수님이 연구하신 이 우울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이 우울감이 극히 일부라는 게 더 안타까운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저희가 실은 제가 이제 하도 오래 저희 전북 지역에도 사회복지관 쪽에 갑질 문제, 여러 가지 뭐 법인 이런 문제들이 터져가지고 기사 같은 전국적인 상황들을 조사해 봤는데 2019년도, 2020년도 되면서 급증했더라고요.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상담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사회복지사들이 거의 80% 정도 되고요. 네. 실제로 상담 치료를 받은 분들도 통계적으로 26% 정도가 잡히고 있어서 이게 되게 심각한 수준이고 또 어려운 수준이고, 그리고 방금 교수님이 연구하신 부분 이외에도 살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실은 여기 우리 이제 저기 회장님이시고 관장님이시긴 하지만 기관에 가면 또 이렇게 어떻게 관리자 위치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자와 또 직원으로서의 관계, 또 법인과 또 직원과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어떤 내적인 어려움, 또 외부적인 그 민원인들로부터 어려운 뭐 물리적 폭력이나 정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가중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중으로 스트레스. 네, 이중고, 삼중고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필요해갈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꾸준히 좀 해오보니까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 지금 계속 뭐 국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법안도 만들어내고 조례도 만들어냈지만 실제 조례가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대화를 하고 또 단체장도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만 좀 뭔가 좀 해결에 좀 실마리가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에 돈이 없다고 해도 돈을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써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처우 문제를 한번 좀 다뤄볼까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뭐 과거부터 계속 지적이 됐던 문제들이고, 그 관련해서 법률안 조례 뭐 이런 것들이 좀 제정이 된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제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일단 뭐 법률이 제정된 게 거의 10년 정도 됐고요. 우리 14개 시군뿐만 아니라 도에도 조례가 그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양병국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는 이제 최근에 우리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뿐만 아니라 지방 의원님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님들 뵈면 준법투쟁 얘기를 하거든요. 예. 법을 좀 지키자.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3년마다 이 사람들이 처우 상황을 좀 조사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그 계획을 좀 짜고, 그리고 좀 수기하는 그런 그 단위가 민관이 거버넌스 하면서 쭉 좀 시스템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저희 이 전라북도가 1급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 중에 국가시험을 봐서 합격률이요 전국 상위 6위예요. 이건 뭐냐면 저희 인구가 5%도 안 되는 지역의 이 사회복지사들이 나오는 대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학생들 수준이 높고. 근데 문제는 저희 지역에 적절한 좋은 환경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서울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인력 유출이 왜 되는 건가라는 생각한다면 저는 인구 정책적 관점에서도 이 부분은 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분들이 전라북도의 뿌리를 받고 전라북도에 소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맞고 인구 사회학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얼마 전에 뭐 그 6월에 남인순 의원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보장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조례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인천에서 지난 8월에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및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도 만들어져 있고 저희 전북 지역은 실은 2013년도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원들 전국적으로 자살이 일어나면서 그때 저희 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전북 지역은 굉장히 빠르게 그런 조례들이 다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도에 6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임금 문제하고 그다음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3년마다 한 번씩. 제가 볼 때 3년마다 또 텀이 길지만 그 기간 설정해놓는 거예요. 최소한 3년마다 한 번씩은 진행해야 된다고 한 건데 저희가 6년이 지난 작년도 시점에 14개 시군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한 시군이 전라북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없었고 그다음에 그 처우개선 실태조사는 한 번도 전라북도에서 그때 당시에 한 번 전라북도 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진행한 이후에 진행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위원회를 꾸린 지역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태 조사가 실은 저희가 지금 다룬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변 안전보호 및 근무 환경 개선,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 등 이런 것들을 하게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천에서는 인권과 관련된 특화된 조례를 만든 거긴 하지만 저희 도내에서는 그 저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조례에다가 이 인권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이렇게 좀 그 개정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것을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 면피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거고 누군가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이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힘들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은 늘 이런 걸 기대를 하죠.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우리 회장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항상 이렇게 대책 마련만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어떻게 개선된 것들이 없다고 봐도 무방이 아닐 정도로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온몸으로 지금 받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하게 인지를 해서 조금 움직여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좀 진전된 것들을 이뤄냈어요. 그러니까 당시 제 기억에 2013년도에 똑같이 서울시도 여기 전라북도도 똑같이 움직이고 대응을 하기 시작했는데 서울시에서도 당시에는 예산이 없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사회복지를 한 10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한 분야당 예를 들면 뭐 노동, 아인, 뭐 외국인 한 20명씩의 그 법인 관계자,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 공무원들 그러니까 뭐 입으로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회의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렇게 그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 회비를 받거나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행정에서 그 장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또 이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 행정에서 사회복지 현장을 이해하는 게 너무 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주 만나서 아까 말씀하신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서 네네네. 계속 소통해야 이제 서로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저희가 그런 고충을.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받아들여지지 안 않더라고요. 합니까? 네. 큰일 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찾아가는 복지 사업이라고 하는 착동 사업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현장과 간의 인식의 차이라든가 또 사업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부드럽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거버넌스 그리고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기에 단절되어진 어떤 이용자들과의 이런 부분의 대응도 상당 부분 선진적으로 그 복지관으로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라 이제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공간에서도 이용자분들과 접촉을 하면서 안전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서비스들을 전달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민간과 관의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래 그 우리 이용자들과 함께하는 우리 사회복지 민간 기관들의 종사자들이 사실은 국가의 책무를 대행하는 이런 그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에서 종사하는 것이고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법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적인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들의 기본적인 어떤 처우, 임금에 관련된 처우도 뭐 서울시라든가 일부 시에서는 공무원과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처우의 관계들을 대등한 선으로 일정한 목표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우리 전북 지역과 같은 경우는 임금 가이드라인도 지켜지는 부분이 이제 최근에서 이제 조금 지켜지려고 하고 있고요. 또
모든 기관에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현원이 있습니다. 법적인 현원이 있는데 정원이 있는데 이 정원을 그 인건비라든가 보조금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유지 못하고 현원이 뭐 한 95% 정도 수준에 나머지는 또 기간제를 쓴다라든가 일용적인 이런 어떤 불안전한 고용으로 현장을 이끌어가는 우리 관장님들의 어떤 노력들도 너무나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처우 뭐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무래도 임금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제 책정이 돼 있는 원래는 건가요? 법상으로는 그 사회복직 전담 공무원 수준의 그 지위와 처우를 맞춰주게끔 좀 법률안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선언적인 수준에서 일단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양병국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지켜나갈 건가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회복지사들이 공공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거든요. 소위 이제 공무원이지만 재난지원금 때 아마 우리 전주시가 전국의 1등으로 재난지원금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 그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또 동사무소에 또 파견이 돼서 협치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실험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공공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업무 자체를 전부 다 복지 업무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공직기관 관련된 총리실에서 뭐 공문이 왔답니다. 복지부동 그걸 잘 해라 했는데 그게 복지부서로 온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 안에서도 그 행정 시스템 안에서도 복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이 처우나 지위가 굉장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다. 그걸 아마 저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공문 사건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기 논의를 조금 확장해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는 됐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기존에 대부분 대면 서비스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비대면 서비스로 좀 전환이 돼야 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혼란스럽고 이용자들도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어떤 좀 해결책, 대안 같은 것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세요. 사실 그 AI가 바둑에서 이기는 거 보고 제가 바둑 애호가인데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중요한 데이터가 향후 50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향후 50년 가장 뜨는 직업 또 지는 직업이 나왔는데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 그리고 아마 줌이나 이런 걸로 비대면 회의를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사이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관계는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식어버린 애정관계하고 같은 거죠.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방법을 생각을 하긴 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비스 주 대상자가 재난 약자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약자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 진짜 머리 맞대고 지금 좀 고민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이면 정책 당국에서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사실 이 연구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전라북도 안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 인력, 박사급 인력, 공식적 인력이 사실 2분이에요. 전북연구원에 2분 계시는 게 유일하거든요. 근데 다른 지자체들은 도 단위에 재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시군도 재단이 있기도 하고 요즘은 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제도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마도 사실은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매뉴얼이나 어떤 지침을 좀 주려고 한다라면 우리 도 단위 안에서 그런 연구 인력들 사실 양성해야 되고 그런 부서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인력이 왜 필요하냐면 근거예요.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이런 임금 인상이라든가 처우 개선을 원하냐 이런 자료들이 나와서 누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정말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말씀드리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예산이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거의 40% 거의 모든 지자체가 40%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도 작년에 행정 개편을 하며 조직 개편하면서 70개과거든요. 70개과 중에 사회복지과가 2개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논평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개과로 늘리긴 했는데 인근의 익산이나 군산은 4개과가 있거든요. 행정구역도 작고 인구수도 적은데, 그러니까 뭐 계속 사회복지 예산이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그리고 사회복지 인력도 한 9%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업무를 물론 예산 대비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렇게 발빠르게 변하는 거의 복지 업무가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역인데 거기에 예를 들면 사회복지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또 중간 관리자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복지가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거든요. 단순히 뭐 돈 나눠주고 시액 이런 게 아닌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단체장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서울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시작했지만 지금 엄청난 이렇게 결과를 이뤄낸 데는 단체장의 여지가 굉장히 중요했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고 논의했기 때문에 얻어낸 결과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돼서요. 마무리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재난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독거노인, 뭐 고독사 뭐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불거진 그 라면 형제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방임.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대면 서비스가 이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좀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 회장님부터. 우선은 저는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그 권익을 옹호하고 그분들 목소리 못 내는 부분 저희가 대신 내주려고 하는 역할을 협회 차원에서 굉장히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부 환경 차원에서 오늘 논의했던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인권과 안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있으면서 저희 이런 부분 함께 좀 노력하는 것이 내외부적으로 좀 노력해야 이번에 저희가 느끼는 이런 상황들이 좀 변화가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버넌스를 좀 상설화해서 자꾸 소통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정말 중요한 서비스의 그 제공자들의 안전이라든가 정신건강은 기초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는 새롭게 도약을 하자.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미 탈시설화 그리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든가 부양 의무제의 어떤 폐지 영역까지 이렇게 다가가고 있고 또 커뮤니티 중심의 다양한 어떤 케어가 강조되어지면서 현장에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업무량은 급증하고 실제로 예산도 그만큼 늘어났는데 그에 따르는 우리 인력과 그 종사자들의 인력이 충분히 보강이 되어져야 하고 또 우리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이런 고충과 아까 말씀 조사에서 나오셨지만 우울감이라든가 불안감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충분히 그게 케어받을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케어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장님. 지금 뭐 정부기구나 뭐 지자체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뭐 행정에만 이런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라, 뭐 사회복지사만 온전히 감당해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행정이 중심이 돼서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 지역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연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민간에 있는 예를 들면 모임이나 조직들에서 같이 움직여줄 수 있고 또 사회복지사나 복지공무원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지역에 많은 자원들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다양한 조직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한 개 기관을 맡겨서 또 한 사람을 맡겨서 감당하고 케어하게 한다든가 그런 일들은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뭐 사회복지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 사회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기관에 뭐 10,000원씩이라도 후원하게 하고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꼭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적은 것들을 모아내면서 방법들을 찾아내면 아마 의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여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내는 게 1차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건강하고 더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사회복지사의 복지부터 강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국으로 더욱 고민이 깊어진 사회복지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고민과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더욱 꼼꼼한 사회 안전망이 구축돼 더 이상 끔찍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